안녕하십니까. 스타일랩 종합건축사무소의 대표 안웅주입니다. 저희가 건축사 사무소를 갖다가 하면서 2015년, 16년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업무를 했었지만 건축물 관련 소송 쪽의 일을 여러 번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가 설계한 건물보다는 이제 변호사 사무소 쪽에서 들어오게 된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대형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건설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라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라든지 그중에 이제 건축 분야 파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업무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대형 로펌 두 군데, 그다음에 작은 쪽 네 군데, 쪽 변호사분들하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2년 전에 그 소송을 갖다가 하나 진행을 하면서는 세입자 때문에 건물이 이제 철거 위기에 놓여진 경우 그래가지고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세입자를 상대로 하게 되어지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자도 지금 세입자가 선정한 공사했던 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래된 건물을 벽을 트면서 구조 보강을 하면서 공사를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지붕의 크랙이라든지 누수라든지가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건물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계약이 끝났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건물을 다 지었는데 거의 3,000평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자체가 준공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거의 30년 된 건물처럼 노후도가 심각하고 그리고 뭐 건물 외벽에서 막 옥상에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건물 외벽에 백화 현상이라든지 혹은 심각한 훼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못 들어오는 경우 그래가지고 나타난 어떤 문제들 그거 관련해가지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결국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작은 건물은 건물에 손해가 발생을 해서 세입자가 물어주게 되었고 근데 근거는 이거 뭐냐면 자기네들은 철거를 할 때 서포터를 그 받치는 받침 기둥을 설치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했다. 그래서 자기네들 문제가 없다. 상대 측 변호사들도 문제가 없다. 근데 저는 제가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 7년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제가 뭐 18때부터 공사를 했던 2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9년 이 정도 돼야지니까 공사를 하는 것들을 쭉 계속 머리로도 보고 눈으로도 보고 기술로도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데 사진을 보면 소송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이야기한 데이터를 흔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문제가 없는 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억지가 아니라 데이터로 혹은 사실적인 부분이 그냥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저쪽에서 제시한 사진들 중에 몇 가지들은 보니까 보조기둥, 철제 보조기둥을 밟고 벽을 털었다라고 하는데 하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밑에 책상을 받치고 여기다가 받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은 눌리면 꺼지잖아요. 물건은 눌리면 꺼져요. 콘크리트 바닥에 정확히 받쳐가지고 위에 콘크리트까지 정확하게 했다면 구조적으로 변이가 덜 발생하겠지만 그리고 보강을 정확하게 했다면 처짐이라든지도 아주 극명하게 쳤겠지만 그게 아니라 밑에 하부 구조가 불안정한 구조로 해가지고 삿포도를 받쳐놓고서 위에 벽을 갖다 털어버리니 위가 인접 대비 10cm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버리게 되어지고 활처럼 휘다 보니까 양 옆에 벽 있는 데가 다 터지게 되어지고 바닥이 크게 되어지고
바닥이 꺼지다 보니까 물이라든지 크랙이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거의 준붕괴 수준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건물주분은 어떻게 했냐고요, 사실. 그럼 세입자는 계약 기간 끝나고 당신네들이 건물이 이상해가지고 영업을 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약 파기하고 나가겠다고 여태까지 우리 장사 못했던 거 손해배상으로 갔다가 1억 5천인가 들어왔는데 이 건물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억 5천이 넘어요. 이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이.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게 되었고 저희가 그 보고서 나온 거 그쪽 상대방 있던 그 증거 서류들을 다 봐가지고 거의 한 30몇 개의 문제점들을 다 해서 그걸로 건물 철거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안전진단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인 자료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준철거에 의한 결과물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갖다가 하는 비용을 좀 엄청난 비용이죠. 엄청난 비용을 받게 되어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3,000평짜리 건물이 지은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거의 뭐 썩기 직전까지 되어지는 경우 단열 공사를 누락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철근을 빼먹는 것도 참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도 법령이 잘못해가지고 법령상 정확하게 돼 있는데 그걸 오류해가지고 폭을 줄였다거나 그 다음에 옥상이라든지 저런 데서 옥상 누수 하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거나 바닥에 크랙이 갔다거나 타일이 터져 나갔다거나 준공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막 저희가 조사했더니 거의 98개 정도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시공자는 분명히 설계도서에 물론 저희 설계도서가 아니라 그 좀 유명한 회사 설계도서인데 설계도서에 분명히 구조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하라고 돼 있는데 구조 개선을 진행하지 않고 해서 얘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부재를 녹이 쓸지 않는 스틸 부재로 도서상 명기가 돼 있는데 그냥 일반 스틸 부재로 갖다 써가지고 녹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구조 연결 부위 그 다음에 앙카 심어놓은 부분에 녹이 발생하는 거 그런 것들 창문이라든지 그런 설계 도면에는 39mm 삼중유리로 돼 있는데 28mm 페어글라스로 시공한 것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갖다가 다 크레임을 걸고 리스트를 잡으니 그만큼 많은 양이 나오게 되어져 거예요. 보통 저희가 그런 하자조사 업무를 할 때는 이래요. 뭐냐면 우선은 설계사무소라든지 감리한테 기본적인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까지 자료 요청을 해요. 자료 요청을 다 해서 주어진 자료로 가지고서 혹은 건물주한테 계약서부터 다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타겟팅을 합니다. 설계도서상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 이런 데는 공사하기 힘들고 이런 데는 주로 많이 문제가 나타나고 계약은 이걸로 돼 있는데 이걸로 공사를 했다. 자 그러면 특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설계도서상에서 그런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와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타겟팅을 다 만들어서 타겟팅을 해놔요. 그렇게 타겟팅을 다 한 다음에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뭐 레이저 줄자, 그 다음에 스타프 그런 것들을 가고 그 다음에 하물며 번역 캘리퍼스까지 번역 캘리퍼스 그 다음에 뭐 그런 공학용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런 것들 그런 걸 가져가가지고 일일이 치수를 하나씩 다 재요. 단열재 같은 거 외부에는 스타코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번역 캘리퍼스로 그 구멍을 쭉 찔러봅니다. 그러면 단열재 두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뭐 서류는 뭐 서류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시공된 거 봐야 되거든요. 천정 텍스 뜯어가지고 찔러보고 주사기 찔러보면 깊이가 가늠이 돼야집니다. 그리고 단열재 공사하기 제일 힘든 구간 그런 데 다 찾고 그런 데를 다 찾아서 그 하자 보고서를 만들고 하자 보고서를 근거로 변호사는 거기서 뭐를 하냐
그 하자 보고서를 전체를 소송용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소송을 할 때 가장 큰 것들만 해야지 작은 것까지 하게 되면 감정평가료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몇 가지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건 요 정도 금액이다라고 해서 소장에 제일 처음에 소송 금액으로 뭐 1억이다 얼마다라는 금액으로 임시적으로 올려놓고 감정평가 금액이 정확히 나면 다시 금액을 더 업해서 손해배상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고, 그게 그게 소송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 소송 가기 전에 현장에서 타겟팅했던 것들, 그다음에 하자조사 보고서 나온 것들을 근거로 시공자한테 정확하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내용 증명에 의해서 답변을 받고, 답변 받은 것도 나중에 소송용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소스로 갖다 다 쓰여지고, 그러면서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 번의 소송을 갖다 다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경우는 건물주가 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건설사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건물주가 사인을 갖다가 한 경우나 혹은 그렇게 지시를 강제적으로 요구를 갖다 해가지고 지시를 한 경우, 그런 경우 나중에 그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건설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건물주가 지고, 진짜 건설사가 잘못한 경우는 거의 건설사가 지고, 또 그렇게 지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도 이제 그런 비용들이 다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를 해도 건설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회수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자이행증권을 작동을 시켜서 하자를 갖다가 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드는 하이에나와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또 만나시면 안 돼요. 왜? 하자 이행증권을 개시하기 전에 건설사가 와가지고 하자를 다 봐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건설사가 진짜 하자를 못 보는 그 몇 가지만 하자 이행증권을 개시를 해서 돈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정리를 갖다 하는 게 무엇보다 도 유리한 거지. 준공 딱 하자마자 그런 하자 이행증권을 잡아먹는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서 너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청구하면 얼마 받으니까 우리 얼마 받고 우리가 얼마치 공사를 해주고 우리가 갈게. 그러면 너도 얼마 받고 공사 얼마치 해주고 추가 공사처럼 뭔가를 더 해주고, 그렇게 해서 뜯어먹고 가버리는데 나중에 진짜 하자가 생기면 하자행 증권을 써먹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우리가 안 해도 되네. 너가 하자행 증권으로 갖다 다 써먹었으니까 네 거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 얘기가 충분하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 건의 소송을 다 해보니 제일 좋은 건 건설사가 와서 당장 수리를 하는 게 건물주도 좋은 거고 건설사도 좋은 겁니다. 건설사 쪽에서 안 하려고 하면은 소송을 가야겠지만 한다, 잘한다, 제대로 하라 라고 한다면, 근데 하자를 그렇게 내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어요, 사실? 결국은 손해배상 비용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올바른 자한테 공사를 맡기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그 비용을 거의 넘어서서 건물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하자 소송을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도움도 드리고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도 보고, 또한 저희도 또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시공자를 올바른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하자와 하자 소송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물주가 가져야 되는 안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하자 소송 관련해서 일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